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4.87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며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크게 작용했던 농산물,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연말 물가 상승률이 0%대 중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중국의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51.8포인트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하며 넉 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해 휴전이 사실상 깨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홍콩 시위대는 자신들의 5대 요구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확인 사이트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험생이 공식 발표 전 성적을 알아낸 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해킹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며 곧 평가원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시장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인데 그래도 시작은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1%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증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또 중국 경제가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은행들이 지금 유동성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한간에 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뜻밖의 호재입니다. PMI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부진했던 PMI가 지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격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또 악재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됐었는데 일단은 어느 것 하나 좋을 게 없어 보였던 시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단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집 나간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도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092.54포인트, 오늘 장중 2100선을 좀 터치를 했는데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03, 잘 가나 싶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던 PMI인데 이게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르르 한번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요. 다시금 V자 모양으로 작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또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언제쯤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할지 MSCI 리밸런싱도 지금 마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분석 기사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정작 외국인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되는지 좀 살펴보니까 지금 10월 17일부터 매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거의 매수 없다가 11월 7일부터는 단 한 차례도 매수로 전환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갈 수가 없는 환경인 겁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오늘 상승의 주역은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던 혹은 시총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상승폭이 좀 나와주다가 또 윗꼬리를 달다 보니까 지수도 같이 지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그래도 한 호가 정도 내려가긴 하지만 17만 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가지 또 검찰 수사 여러 가지 단독 기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오늘 5천 원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도 빠집니다. 12만 원 무너졌네요. 오랜만에 지금 12만 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현대차 요즘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신한지주도 내려오고요.
현대모비스부터 LG화학까지는 모두 다 상승하는데 상승폭들은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LG생건, 삼성물산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SK텔레콤, KB금융은 현재 빠져내려갑니다. 금융주들 소폭씩 조정받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네요. SK텔레콤도 살짝 밀려 내려가면서 24만 원대 초반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역시나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3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37까지 올라갔다 632까지 빠졌고요. 다시 37 터치하고 V자 모양 나왔다가 다시금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일단 위아래로 큰 폭의 상황은 아닌데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수급 주체 확인해 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개인은 팝니다.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 개인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매수 주체가 강하진 않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고요. 아무래도 12월 첫 거래일인데 좀 방향성을 보고 가자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 있지만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아마도 이번 달에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게 대주주 요건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많이 오른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개인들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될 것이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개인들이 주로 대주주만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조건의 종목들이 어떻게 매도가 되는지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가 소폭씩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CJENM 올라가고 펄어비스가 19만 원 회복하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갈팡질팡하네요. 휴젤도 살짝 밀려 내려가고요. SK머티리얼즈 2%의 조정. KMW가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와주고요. 메디톡스도 30만 원은 지켜줍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조정, 그리고 컴투스 조정, 나머지 SFA, 원익 IPS, 고영은 올라가는데요. 고영 10만 원대는 굳건히 또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1180원대입니다. 지금 1180원을 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1180원대에서 약간의 지지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위안화와 더불어서 1180원대 부근에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환율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시 57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2100선 부근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알테오젠, 디알텍, 서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호재에 오늘 가격 상승폭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64,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글로벌 10대 제약사에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이 정맥주사 제형의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알테오젠의 계약기간 2039년까지인데요. 해당 플랫폼 기술 제품의 임상, 허가, 판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최대 1조 6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엑스레이 디텍터가 FDA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디알텍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6% 넘게 올랐습니다. 2,16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의료기기 업체인 디알텍이 최근 엑스레이 디텍터 신제품 총 12종이 미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텍터는 엑스레이로 촬영한 이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장치인데요. 신제품이 올해 상반기 유럽 CE 인증을 받은 데 이어서 미국 FDA 인증까지 받으면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주로 꼽히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현재 전날 대비 17.46% 올랐습니다. 1,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꾸준히 오르면서 주가 최고가 2,015원을 기록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복귀 가능성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원은 최홍건 사회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낙연 테마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잘 보내셨으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간의 이벤트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도 12월이 시작되는 첫 주다 보니까 또 월말과 월초가 겹치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처음으로 오늘 12월 2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됐죠.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나마 지난 9월 달에 0% 상승세 그리고 10월 달이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번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은 덜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식료품 물가가 또 가파르게 움직이면 걱정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배추라든가 채소 가격들이 상승세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또 식탁 물가가 약간 들썩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인데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인 게 물가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오늘 미국에서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이어지는 쇼핑 시즌의 여러 가지 변화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지금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 증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못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실망감도 들었던 모습들인데 근데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사이버 먼데이는 상대적으로 어떤 온라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동향들은 아마 온라인 쪽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글로벌 추세의 변화에 대해서 시장도 많이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 쪽에서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또 일본 모두 다 제조업 지표가 이번 월요일 중심으로 해서 월 초에 나오는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NBS 즉 중국에서 발표되는 중국 정부의 PMI 지표를 보게 되면 다시 50대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중국 쪽에서 변화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우려감이 있었던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독일 제조업 PMI의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제조업 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12월 3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정상회담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어떤 또 수장들이 만나다 보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법사위, 미국의 하원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또 한 번 정치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지 여부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날은 지난 제조업 PMI에 이어서 서비스업 관련된 비제조업 부분 쪽에서의 어떤 PMI 지수의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모두 PMI 지수 서비스 쪽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디레버리징과 관련된 부채 문제들 때문에 약간 서비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최근 기조로 보게 되면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5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국제 수지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11월까지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떤 폭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권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폭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날 주목할 부분들이 NH 프라임 리츠가 또 신규 상장이 됩니다. 지난 롯데 리츠가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거웠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도 신규 상장이 되면서 7조 7천억 가까이가 일반 청약에서 몰렸고요. 317대 1을 기록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최대 청약률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산을 보게 되면은 롯데 리츠와 좀 다른 게 직접 투자가 아닌 재간접 투자죠. 그런 관점 쪽에서 서울역의 서울스퀘어, 그리고 강남 N타워, 잠실 SDS타워, 삼성물산 서초타워, 서초 4호 이런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량한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돋보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연평균 한 5.5%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날 관련주에 대한 동향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오페크와 비오페크 산유국 간의 회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런 관점 쪽에서 감산을 다시 못을 박으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0월달 공장 주문 그리고 미국의 10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공장 주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제조업 관련된 쪽에서 아직 빠른 변화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 지수와 함께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그리고 또 미시간대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또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고용 동향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은 최근에 봤었을 때 3.6%, 7%대 여기서 안정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작년부터 안정적인 모습들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바라보는 시각들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구나라는 쪽을 이번에도 고용지표에서 확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은 달러화는 강세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정 훑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주의 투자 전략은 좀 크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딱 한마디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외국인들 매도세에 대한 관망 정도가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금 시장에서 물거지는지의 여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월말 월초에 이어지는 지표 개선 여부와 함께 또 중국의 PMI 서비스까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나 반도체 동향 쪽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홍콩 인권법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중국의 반응이겠죠. 게다가 화웨이 관련돼서 새로운 규정도 이어가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영향 여부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이것저것 따져서 봤었을 때 중요한 무역 합의와 관련된 성과 쪽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라는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11월 달 한 달간 수급을 보게 되면 거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이 특히 연기금보다 금융투자가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기관들이 그대로 계속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들도 아직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수급 흐름들은 외국인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내년에 대한 시장 기조의 움직임들, 즉 내년에 대한 전망이나 흐름들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이 흔들릴 때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들 유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배당이나 1월 효과까지도 기대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데 특히 2100선 이하를 특히 지금 2100선 쪽에서 계속 공방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이하에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IT주 중심으로는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12월 첫 거래일이고요. 뭐 올해도 진짜 다 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좀 투자자들께서 경계해야 될 만한 이벤트 있다면 먼저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찾아온다면 주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중순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미국의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현상 유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경종을 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 12일 날이죠. 영국의 총선입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는 연정에 나서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월 31일까지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12월 15일 날 대중국 관세 발동인데요. 미중 간의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1,600억 달러 규모의 제4차 관세가 부과되고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금융시장, 또 기업 투자 심리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탄핵 재판인데요. 현재 트럼프에 대한 탄핵 지지는 46%, 반대는 41%이기 때문에 거의 박빙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84%가 트럼프 탄핵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 소치가 성립되더라도 상원에서는 아무래도 2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12월 20일 잠정 예산 만료에 따른 그 문제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중순 쯤에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권법 서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인권법에 서명을 하지 않고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다가 결국에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정도에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도 좀 분분하던데요. 네, 홍콩 인권법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의 총의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 언론도 연일 민주화 시위를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또 인권을 경시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조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정적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가 의회와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내년 대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민주파가 압승한 상태에서 거부권을 만약 행사했다면 크루족 배신에 이어서 민주화 운동도 외면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를 늦추더라도 여론의 등을 지지 않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크게 반발을 당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군사 투입은 당연히 없었던 것 같은데 군사 투입도 할 수 있다 홍콩에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놓은 상황인데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위대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해 왔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또는 홍콩 젊은이들이 6개월간 장기 시위를 벌일 수 있는 데는 CIA 지원 그리고 미국 국민민주주의 기금에서 자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중국이 주장했던 시위 이코르 폭도라는 이론이 등식이 무너졌다는 건데요. 중국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뒤에 국가 주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하에 홍콩에 무장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 그리고 행복한 감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법, 디지털 통화를 홍콩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이런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안보,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에 홍콩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양국 간 긴장은 언제든지 고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계속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서명한 부분이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안도를 시키고 있긴 한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 부분도 사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중국은 홍콩 인권법을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홍콩 인권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중국 출입 금지라든지 홍콩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적발해서 추방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농산물 구매를 취소한다든지 비관세 장벽을 높이기에는 여전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껏해야 1단계 무역 합의 정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권법 카드를 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그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익, 그러니까 국가 주권과 관련해서 충돌했을 경우에는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항상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보니까 채무 잔액이 250조 9천억 달러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제동이 근데 걸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제금융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 세계 채무 잔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 최고 수준인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7조 5천억 소장님? GDP보다 3배 이상 증가한 내용인데요. 예. 아무래도 미 연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떨어뜨린 게 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늘어난 채무의 60% 이상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될 조짐이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태로 연말까지 간다면 무려 255조 원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 차익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다면 내년에는 진짜 세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길어진다면 중국의 실업률 상승은 물론 은행 부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국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그 자오상 은행이 외환 송금 중지한다라는 지금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방은행의 외화 부족 사태가 대형은행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오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명분으로 외화 송금을 중지시켰는데요. 문제는 완료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외화 송금을 중지하겠다는 건데요. 비단 자오상은행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있는 대형 상업은행들도 이런 그 외화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 기업의 철수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여기에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 침체로 인한 달러 부채 상환 어려움이 중국 기업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감소, 그리고 실패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 은행이라도 달러 자금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홍콩의 시위입니다. 민주 시위에 홍콩에서는 송금 금액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비상이나 더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콩을 통해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거나 만기 연장을 했었는데 이걸 하기가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소장님, 전화 연결 사태가 좋지 못해 저희가 다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받아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홍콩 인권법에 지난주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8시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중국이 반발을 했고 이번 주에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국의 그 PMI 발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쭤보던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지금 외화 지금 유치 상태나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중국의 다음 그냥 질문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소장님 중국의 부채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찌라시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기성 언론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중국의 부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네,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는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2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08년도에 실시되었던 4조 유엔의 경기 대책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요. 철강이나 석탄과 같은 중공업 관련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업,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인프라, 그리고 건설 산업이 전체 부채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든지 그리고 달러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다면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계 부분의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현재 공식적인 은행권에서 발표한 가계 부분의 채무는 GDP 대비해서 50% 수준인데요. 일본의 버블기 수준이 60%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가계 부채가 주택 투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집값이 만약 하락한다면 가계 부분의 파탄에 따른 소비 유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도화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환위기 가능성 중국 쪽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중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숨겨진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화포시 채무는 1조 8,500억 달러입니다. GDP 비율로는 13.9%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단기 외채 대비 외화 준비금 비율도 2.6배로 좀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외화 부채의 97%가 민간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형 기업들의 그 디폴트가 계속 일어난다면은 위엔화의 환율 절하, 조달금리 급등에 따른 그 디폴트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부동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포시 채무가 워낙 유난히 높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면 신흥국 대비 GDP의 40%를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도 큰데요. 이 때문에 위안화 절하라든지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면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실 송금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 관련 이야기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한국 맥널티입니다. 맥널티요.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네요. 지금 이 지수는 또 용두사미가 됐어요. 지금 뭐 미국만 잘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로 많이 자금이 쏠려서 나가는 것도 사실이어서 지금 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들은 사실 뭐 떠날 데가 없어요. 뭐 큰 돈이 예전보다 큰 돈은 아닌데 어느 정도 뭐 수억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이제 어떤 그 자산가로 시장에서 평가를 해준다고 해서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자산가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데 자산가로 정부에서 대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우를 해준 만큼 세금을 물겠죠. 그래서 자산가로 대접받기 싫어서 미리 떠나고 있대요,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팩트로 자료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출이 되지만 사실 개인 투자들은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미국 증시가 좋다고 해도 거기 뭐 자잘한 돈으로 가봐야 뭐 양도소득세니 뭐니 세금 뜯기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장기 투자하기도 싫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매달리게 되는데 지금 코스피는 사실 뭐 지금 상승 하락 순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20% 넘는 거는 딱 한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 한 종목조차도 그 정치 테마주로 얽힌 후발주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알고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코스닥으로 그래도 우리는 코스닥 바이오 믿는다 했다 여기 접근하고 있는데 보면은 20% 넘는 것들이 8개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20% 중에 가장 수익률 작은 게 지금 한국 맥널티 이 종목이에요. 지금 2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코스닥은 그래도 상한가가 5개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코스닥 5개 있고 20% 넘는 게 3개 있는데 지금 4개 됐네요. 소프트센까지 올라와서 한국 맥널티가 지금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왜 갑자기 상승을 했을까? 이게 원래 지금 커피 종목이잖아요. 커피 종목. 그래서 지금 추위도 오고 오늘도 되게 춥잖아요. 커피 전문점 가봤더니 커피 드시는 분 역시나 많더라고요. 근데 추위가 이제 다가오면은 더 추울 텐데 이거 한국 맥널티에서 내놓은 배포 자료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딱 클릭이 돼서 돼버렸네요. 먼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2017년 3월 15일 날 한국 맥널티에서 자료를 배포했어요. 뭐냐면 신약개발 전문 벤처 큐라클과 신약개발 공동연구 협약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닌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이런 이슈가 끼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왜 이런 이슈가 안 나오냐? 그렇잖아요. 뭐 너무 바이오 이슈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알테오젠 하루 종일 증권 방송에서 다 나왔을 텐데 왜냐하면 점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점 상한가 가서 단 한순간도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도 사질 못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갖고 있었던 분 빼고는. 그게 뭐냐면 지금 기술 수출권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역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이오에 받자만 얽힐 수 있는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국 맥널티가 신약개발 전문 벤처랑 커피 회사가 이런 거를 해? 하고 17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7년도 3월 달에 배포가 됐잖아요. 17년도 3월 달에 여기거든요. 17년도 3월 달에 그거 효과인가 해서 좀 오르는 듯 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돼버렸죠? 10,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19년도 8월 달에 7,020원 저점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바이오 재료에 얽혔는데 왜 다른 것들은 뭐 바이오 재료에 받자도 아니고 비읍자도 안 된 것 같은데 막 상한가고 난리가 나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이러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뭔 소식이 나냐면 무상증자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뭐 한국 맥널티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사실 뭐 별달리 오른 적이 없었고 거래량도 낮고 이제 뭐 지금 관심 밖에도 벗어나고 이러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라도 약간 조금 거래량을 늘려보고 뭐 이런 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도로 인해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다 생겼는데 거기를 뚫어버렸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나 봐요. 지금 여기 차트에 제가 그렸던 흔적이 남아있네요. 여기가. 이게 뭐 아예 삭제를 하지 않으면 남아있거든요. 여기 설명을 했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20개월 선에서 정말 지겹도록 계속 머리를 박았죠. 드디어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만 2년 만에. 그래서 무상증자로 올라왔던 어쨌든 간에 그냥 기술적으로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게
그 팩트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여기 뭐 자체 원두 제품 공급하고 CEO분이 여성분이시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전체 매출 중에서 원두 커피 매출이 70% 이상 차지하고 뭐 여기 세븐일레븐, CU, GS25, 호텔신라, 신세계 여기 다 유통망을 갖고 있어서 원두 커피 하면은 많이 한국 맥널티 걸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서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동서식품을 자회사로 둔. 그 회사는 이제 뭐 우리가 쉽게 말 수 있는 RTD 커피라던가, 그렇죠? 뭐 맥심 같은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것들 위주인 거고, 여기는 직접 갈아서 만들어서 원두, 전통 원두. 그러니까 원두 커피랑 그 좀 틀린 거죠. 약간 결이 다른 건데, 한국 맥널티가 어쨌든 무상증자를 계기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오늘 뭐 그 코스닥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는 그 타이틀 말고도 지금 중기적으로도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6,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지금 NC소프트 신작 그 효과는 없고 신작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도 택진이 형 밤샜냐고 물어보길래 소녀가, 그쵸, 광고에서 하도 택진이 형 밤샜어요. 그러니까 리니지 2M 언제 나오냐고. 리니지 2M 나왔습니다. 택진이 형이 밤을 새서 만드셨겠죠. 나왔는데 27일 출시된 이후에 나흘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위가 됐고, 근데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는 또 리니지예요. 리니지 M. 리니지 2M이 리니지 M 자리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뭐 그 여론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돈은 택도 없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알바라도 해가지고 지금 아이템을 막 장착을 해가지고 좀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돈으로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정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정말 그냥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노는 식으로 해야 된대요.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MMORPG는 좀 캐릭터를 키우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쵸? 아이템 센 거 해가지고 좀 남을 좀 죽이고 이래서 그 맛에 하는 거잖아요. 내 캐릭터가 크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나는 할 거는 그냥 그 전장 그 쭈그려서 구석대기에서 그냥 재미로 그냥 사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할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그 과금에 대한 어떤 불만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NC소프트를 사는 게 그 사냥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게, NC소프트가 계속 굴곡이 있었고, 사실 저도 2012년에서 14년 이거 안 좋게 본 거 사실이에요. 제가 안 좋게 말했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서 말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왜 모바일 시대가 접어들면서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그 게임이 모바일에서 구현되기가 힘들었잖아요. 모바일 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성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 다 벗어내고 지금 5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4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대. 결국 이거 보면은 그 뭐 여기다 NC소프트 리니지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뭐 검을 사고 뭐 이런 돈들, 결국 NC소프트의 주주가 됐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거든요. 뭐 배당이 조금 짭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세 차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대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지금 50만 원. 그렇죠? 이게 로또보다 낫고, NC소프트의 리니지의 과금 체계를 지금 막 욕하고 이러지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그 과금으로 가고, 뭐 지금 그냥 장난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100억 있으면 지존 100억 써야 된대. 100억. 진짜. 근데 그렇게 써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써서 자기의 성취도를 만족을 하고 그런 분이라면 쏟겠는데, 사실 그런 큰 돈을 쏟아서 이 게임에 그렇게까지 그 무슨 성취감을 얻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 게임과 주식은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신데, 저는 NC소프트의 미래는 더 나갈 수 있다. 뭐 택진 형이 언제까지 밤을 새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밤을 계속 셀 것 같고, 리니지 후속 시리즈가 나오면 또 1위 자리는 리니지가 차지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리니지가 갈아 끼기인데, 이게 시리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과금 체계가 아무리 그렇게 올라오고 뭐 불만족스럽더라도 이게 중독성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리니지가 그동안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어떤 메리트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48만 원, 목표가 60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그 WI입니다. 이 WI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WI. 예, WI. 그냥 WI라고 부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5월 달에 좀 오래됐죠.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를 활용해서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 개발하고 판매 라이선스 계약 체결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중국에서 벤츠 로고를 활용해서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을 개발하고 뭐 판매하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뭐 큰 건 아니고 내용이 여기 보면은 이것도 반도체 검사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많아. 아까 그 한국 맥널티도 보면은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쪽도 있잖아요. 딱 걸쳐 있어요. 한 가지로는 좀 어려워서. 이것도 보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액세서리 전문 기업 위드 모바일을 합병을 했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주력 사업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모바일 액세서리로 생산으로 바뀌면서 사명을 변경해서 WI라고 우리가 못 보던 저런 기업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신 거예요. WI라는 사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가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도 뭐 얘네 기업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는 모바일 액세서리 판매 기업으로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그것도 따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아주 나쁜 이런 그 주가의 흐름을 어떤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제 어떤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밑바닥을 한참 돌고 계속 그 밑을 다지다가 크게 바닥을 크게 원형 바닥을 2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그 어떤 완전히 사업 전환을 시켜서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크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6,000원입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지난 시간에 대륙제관 말씀해 주셨었나요? 네. 어땠나요? 대륙제관이 거의 안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죠. 뭐 안 움직였어요. 그 화장품이 꾸준히 못 갔어요. 그날 하루 화장품이 잠깐 좋았잖아요. 예. 일본 화장품이 뭐 다 안 쓰고 이런다고 해서 근데 화장품이 연속성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 완성업체가 중앙에 있다면 이 대륙제관은 정말 곁다리거든요. 그 중앙이 끈질기게 안 가주면 이 곁다리는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의 그 상승 연속성이 안 나타나 버려가지고 대륙제관이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단기로 했던 이유는 예. 화장품 뭐 그 캔 스프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얽혀서 이런 건데 대륙제관은 사실 이게 장기 투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륙제관을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투자자신 분들은 사실 이슈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발빠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으로 오늘은? 네, 오늘은 NC 소프트를 할게요. 근데 이게 리니지 나오고 나서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상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재료가 노출되면 빠져요. 신작 기대감으로 막 베타 테스트하고 이럴 때 막 오르다가 막상 나오면 이제 여론이 100% 안 좋았어. 항상 안 좋았어요. 항상 NC소프트, 리니지 M 때도 그랬는데 리니지 M 때 나오면 또 욕이 한 바가지예요. 지금 인터넷 댓글 들어보세요. 순공감순 하면 올라가던데요. 나중에. 좋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NC소프트의 주주들은 좋아요. 근데 왜 인터넷을 보면 틀리냐면 그거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NC소프트 주주가 아니라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열이 받죠.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게임을 해도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이 있어야 되는 맛이. 내가 자랑 좀 하고 그쵸? 상대방 쓰러뜨려서 희열도 느끼고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내가 재미가 없어. 하고 싶은데 나는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쓰는 건데 그거랑은 다르게 NC소프트에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과금 체계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는 그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불만 있으신 분들은 NC소프트 그냥 주주가 되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환 멘토와 함께 오늘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뭘까요? 바이오 종목의 주가 차별화. 그러니까 한 10월 달경부터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걸 넘어서서 이제 차별화 정도가 뭐 거의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에 바이오 종목, 의약품 종목을 좀 보시면은 주가가 확연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바닥을 다지고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공매도 대차장고가 늘어난 업종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바이오 의약품 업종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 차별화가 심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전에 신약 모멘텀이 있던 군에서부터 최근에는 주가가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신약 모멘텀이 있는 소형 바이오주 위주에서 모멘텀이 실적이 좋은 대형 제약사로 확연하게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HLB나 헬릭스미스 주가가 상당히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공매도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군당과 같은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시뮬러와 관련된 제품군에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시뮬러군은 특히 향후 이 제약 바이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전 세계 글로벌 10대 제약 의약품 중에서 이미 30%가 바이오 시밀러군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전체 제약 매출의 약 30% 정도가 이 바이오 시밀러군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만큼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좀 구해봤더니 이 바이오 시밀러는 결국 효과는 동등한데 비용을 최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라는 공통된 관점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신약 임상 단계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시판이 임박하거나 시판이 출시된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점점점 성숙해 들어가면 옥석 가래기가 점점 더 심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상승 모멘텀이 불면서 이 바이오 업종은 우리가 IT 업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양대 축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눈을 좀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 종군당 같이 실적이 좋은 종목, 한올 바이오 파마처럼 신약 출시가 임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축약해서 바이오 전략을 내년도에는 좀 펼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전에 바이오 종목이다 얽혀있으면 묻지마 투자하고 큰 수익이 났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뭐 지금 한 50분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볼만한 종목 그리고 내일 볼만한 종목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330을 말씀드린 지 이제 딱 오늘로 3개월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이 3개월 기간 동안 수익이 100% 넘는 종목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일 처음 9월달에 소개됐던 세경 하이테크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100%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꼭 우리가 굳이 급등 종목을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펀더멘탈에 좋은 종목들 주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용기 포장 업체인데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다가 중국 진출을 위해 상당히 모멘텀이 꺾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에 대규모 사업 조정 재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사모펀드에 의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고비용 구조, 특히 이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나왔던 비용들이 일괄 처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비용 구조에서 저비용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끝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 모멘텀이 불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진출했다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 고전을 넘어서서 이제 효과가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글로벌한 상승 모멘텀도 상당히 가시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사모펀드의 인수 이후에 조직 재정비 그리고 글로벌한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상당히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
최근에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상당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줬고요. 11월 초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바닥권 탈출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돌파 이후에 눌려진 이후에 121선을 재차 상승 돌파하는 모습, 전형적인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앤락 지금 바로 관심 좀 가지고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락앤락에 대한 관심을 오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